오늘 우리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저명한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는 최근 Determined, 즉 결정된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들, 즉 생물학적 요인, 환경, 그리고 그 둘의 상호작용의 총합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심지어 사랑에 빠지는 순간조차도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주장이 99%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특정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들. 과연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온전한 자유의지로 행동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래전에 프로그래밍된 무의식적인 힘에 이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공간 혹은 틈은 얼마나 넓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할 틈도 없이 자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말이죠. 만약 우리의 반응이 자동적이라면 거기에는 자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틈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울증을 없애거나 불안을 다스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목표는 한 사람이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자기 자신과 온전히 연결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속박, 그 중심에는 바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오늘날 트라우마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본질을 오해하곤 합니다.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그 사건의 결과로 우리 내면에 생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입니다. 그리스어로 트라우마의 어원은 상처를 의미합니다. 즉, 트라우마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몸과 마음에 지니고 살아가는 상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를 부딪힌 것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으로 뇌진탕이 생겼다면 그 뇌진탕이 바로 트라우마, 즉 내면의 상처입니다. 만약 머리를 부딪혔지만 다행히 뇌진탕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는 고통은 느꼈을지언정 트라우마를 겪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트라우마의 진짜 비극은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여러 방어기제와 적응 방식에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세상과 단절하며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등의 방식들 말입니다. 이 생존 전략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큰 문제로 이끌어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의학, 특히 정신의학이 가진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즉 DSM은 수많은 진단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ADHD, 경계선 인격장애 등.
하지만 이 진단명들은 현상을 묘사할 뿐 그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진단을 받았을까요?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이며 과잉 행동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일까요? ADHD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순환 논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채 그저 이름표를 붙였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나는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 혹은 나는 ADHD를 가지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마치 휴대폰을 가지고 있듯이 말이죠. 휴대폰은 나와 분리된 객체입니다. 잃어버려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이나 ADHD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과 분리된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의 환경,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당신이 속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의 삶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유전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 채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아동발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뇌 발달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특히 유아기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와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즉, 우리의 뇌회로와 신경화합물질의 균형은 유전자가 아닌 삶의 경험, 특히 관계의 질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치유란 무엇일까요? 치유는 과거에 끔찍했던 사건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치유는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나의 반응들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여기 한 의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1944년 나치가 점령한 헝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유대인임을 나타내는 노란 별을 가슴에 단 젊은 어머니와 그 품에 안긴 갓난아기인 그가 있습니다. 아기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눈빛에는 어린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당시 의사는 생후 11개월이었던 그의 눈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한의 공포를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낯선 이방인에게 맡겨야만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평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은 위험한 곳이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이며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 그의 내면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독적인 행동에 빠지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경험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의 필요보다는 타인과 공동체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멀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치유는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는 그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사진은 끔찍한 비극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을. 24살의 젊은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낯선 이에게 아들을 건네는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기를 받아준 그 이방인 여인의 자비. 그것은 비극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의 위대한 사랑과 우주적인 은총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부처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죠. 심리치료사의 역할은 바로 내담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함께 탐험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고통을 반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 발렌티나라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녀의 뺨과 코에는 나비 모양의 붉은 발진이 선명합니다.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체계가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그녀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며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특히 분노와 같은 건강한 감정을 억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동적으로 헌신하면서 정작 자신의 필요는 무시합니다. 누구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타인의 감정에 대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여성에게 기대하고 강요하는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발렌티나는 한 강연을 통해 자신의 병이 자신의 삶의 방식,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수년간의 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 상처를 마주하고 억눌렀던 감정을 표현하고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아무런 증상 없이 약도 먹지 않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녀는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고 찍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호주의 한 호스피스 간호사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후회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세 번째로 큰 후회는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였습니다. 우울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단어 디프레스는 아래로 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우울증은 유전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 진정한 감정, 진정한 분노를 아래로 꾹꾹 눌러 담은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린 시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은 사랑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억누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담자들이 가져오는 모든 증상과 문제의 근원에는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배운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이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경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고통을 느꼈던 그 순간 그들의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안아줄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들은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를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여정이며 우리 모두가 걸어